네, 11월 중순을 맞아서 2016년을 전망을 해보는 시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주로 저희가 세계경제 지역별로 내년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경제가 어렵다 다들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내년은 좀 나아지겠습니까? 어떤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든지 예측이라는 게 네. 내년 예측하면 지금 예측 시점의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경기가 상당히 좋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자연스럽게 경기가 좋게 전망되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가 좀 어렵다 느끼면 내년도의 전망은 상당히 좀 어렵게 전망되는 소위 그런 것을 좀 자기 함정의 예측의 효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 어렵다 하는데요. 실제로 어렵죠. 그렇죠. 우리 경제 양대축이 수출 10개월 연속 감소세. 그래서 10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양 PD께서 우리 헌대원 저기 수출 선박을 실은 것이 그 배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수출을 보면 10월 달 이렇게 그냥 절대 수준이 감소하기 때문에 배가 좀 잘 안 나가는 그림을 좀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런 배가 그림이 좀 있을까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수출이 올해 10월 달에는 마이너스 15.8%까지 떨어지고 있죠. 네. 그리고 소비 같은 경우에도 과연 소비가 그게 좋은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해가지고 사실 그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저것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대측이 좀 적었기 때문에 과연 올해 그 3% 성장률이 달성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3% 수치상으로 가더라도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체감 경기는 지금 2% 초반도 못 미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1997년이 우리가 그 외환위기 당시지 않습니까? 그때를 좀 많이 비교하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3% 달성이 상당히 좀 올해 논란거리가 되는데요. 이걸 토대로 한다면 내년도에 예측기관들의 전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관적으로 많이 흐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도 3% 성장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텐데, 사실 정부 쪽에서는 그래도 3%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주요 예측기관들은 이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죠. 네, 한국 경제를 이 모양새 저 모양새 예측하는 기관들이 지금 한 60개나 다릅니다. 예.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기관들을 전부 총괄적으로 보니까 딱 두 가지 시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올해 마찬가지로 올해도 3% 달성이 논쟁이 되는 건 마찬가지로 내일도 과연 그 3%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는 것이 내년도의 어떤 예측기관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은 역시 정책 당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께서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는 기획재정부가 3.3%. 사실 이게 낙관론이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우리 경제가 4%, 작년 1년 전만 할 때 4% 전망했을 때 보면 사실 3.3% 전망도 우리 잠재 성장 수준으로 감안해 볼 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다른 기관들이 워낙 낮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3%를 놓고 볼 때에 그 우위를 전망하는 기관들은 낙관적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을 전망하는 기관들은 비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사실 그 3.3% 보는 바에 한해서 글로벌 그 투자은행들, 소위 IB로 표시하는 기관들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한 2.7% 정도로 해서 잠재 성장을 밑돌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그 예측기관들, 민간 예측기관은 어떻게 볼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국내 예측기관들도 역시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 IB의 견화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대체로 보면 국내 그 예측기관들, 민간의 경우에는 한 2.8% 정도 평균 나오는데요. 글로벌 그 투자은행의 평균치 2.7%가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정책 당국이 3%가 넘을 것이다. 아니면 글로벌 IB와 민간 예측기관들이 3%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크게 사실 이렇게 논란거리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어쨌거나 올해도 3% 달성이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고 내년도에도 3%를 기준해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되면 내년도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체감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글로벌 투자은행이든가 민간 예측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 어려운 상황, 예측대로 어려우면 정부가 더
국민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좀 한번 좀 띄워줄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시각은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띄워주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는 잠시 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성장률 말씀을 해주시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잠재 성장률과 성장률은 어떤 것이 다른지 그리고 잠재 성장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체력이 중요한 거죠, 뭐든지. 그래서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본인 자신이 체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건강하면 그 성장률 의미가 이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금 한 최근 몇 년 동안 3% 밑으로 이렇게 3% 내지는 3% 밑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많이 지적하거든요. 그 근본적인 게 바로 잠재 성장 수준이 되겠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런 것에서 잠재 성장 수준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실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차이점은 실제는 지금 이루어지는 성장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성장률 이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예측하는 것도 대부분 다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하는 실제 예측률을 가지고 예측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말이 좀 그렇습니다는 잠재 성장 수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생산함수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보통 Y는 알파에 L에 알파 K 베타에서 아마 경제학 공부하시고 경제 원론을 조금 이렇게 하신 분은 그 생산함수 가져가는데요. 그 생산함수 가지고 추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잠재 성장을 추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사실 생산함수 방식으로 많이 추정하는데요. 이건 간단히 노동과 투입 증가하고 노동과 투입이 생산성 증가하고 그다음에 총요소성 증가에 한 잠재 성장률이 받쳐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자, 그런 각도에서 노동과 자본 투자 이게 이제 기업의 설비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성과 그다음에 총요소성에서 이렇게 효율적인 측면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는 노동은 좀 그렇다 선치돼요. 노동도 지금 실업률이 좀 증가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노동 투입이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노동 투입 좀 줄어드는 것 같다. 자본 투입은 좀 줄어드는 것 같죠.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노동 생산성 올라갔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뭐 이거 노동 생산성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임금만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자본의 생산성도 자꾸 이제 지금 좀비 기업 맡아다 보니까 자본 투자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제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야 간의 갈등, 엔저의 갈등 이런 게 전부 채용 요소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 보면 그렇게 개선되지 않았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잠재 성장률 지금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는 3%대로 이렇게 과거에 3% 후반대에서 많이 양보해서 3% 초반으로 되지만 민간에서는 근본적으로 보면 3%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에 아주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잠재 성장률 수준 놓고도 역시 정책 당국과 민간 기관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도 예측치 않은 논란과 함께 또 하나의 그 관심거리다를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가장 먼저 짚어주신 점이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수출이 그만큼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여건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대외적인 그렇습니다. 여건도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네, 어제 그 대여건 우리가 살펴봤죠. 네. 그래서 대부분 예측기관들이 시청자 여러분 그 방송을 한 20분 정도 하지만 이 방송을 위해서 모든 예측기관들 전부 점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 보면 대체로 보면 호재보다는 악재 요인이 많다. 이렇게 보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성장률이 안 좋다. 성장률이 안 좋다. 그리고 이제 성장률보다도 우리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게 교육 증가율 아니겠습니까? 네. 교육 증가율인데 지금 각국들이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성장률 저성장이지만 저성장을 바탕으로 시키는 것이 근본적 문제가 교육 증가에 떨어지는 문제거든요. 교육 증가 안 좋다 하는 이 측면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쨌거나 아직도 그 신흥국에 속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정도 차이는 원자재 수출국보다 좀 우리가 정도가 좀 약해되겠지만 어쨌거나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자금 이탈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테러라든가 뭔가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많은 상태인데요.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증가되면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역시 중국 경제 문제 관련해서도 과거보다는 성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그 수출 증가율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올해 10개월 동안에 정부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10개월 연속 절대 수치가 감소하는,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15.8%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이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게 전망되지 않은 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출이 중요한데요. 수출이 그렇게 회복되진 않을 것이다 하는 이 전망이 기본적으로 바탕을 깔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수출 절벽을 포함해서 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본 것이 여러 가지 절벽 논쟁인데 이러한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은 이 대내적으로 보면 역시 이 한마디로 많은 요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네. 우리가 또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는 절벽 논쟁이 하나의 국내의 경제 성장률을 그렇게 높게 전망하지 않는 그런 큰 이렇게 요체를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4대 절벽 논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그냥 용어상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4대 절벽은 수출 절벽, 앞서 말씀드린 같이 그다음에 재정 절벽, 소비 절벽, 그다음에 인구 절벽. 그래서 왜냐하면 인구 절벽은 왜 그러냐면요. 이런 부동산 가격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부동산분이 가격 상승하면 소리 웰스백트 부의 효과에 의해서 네. 민간 소비가 이렇게 증대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인구 절벽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때는 벌써 이제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래량도 주춤하고 이런 문제가 2018년 이후에 인구 절벽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빅사이즈를 중심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들이 지금 많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그거에 대한 공포가 좀 상당히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구 절벽이 거기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 절벽에서 이런 4대 절벽이 한국 경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을 어렵게 하는 대내적 요인이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소비에서 큰 주체에 해당되는 것이 청년분들이거든요. 이게 청년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밝게 전망하면 지금 소득은 대졸구 취업자들이 소득 수준이 적다 하더라도 사실 미래가 밝게 전망하면 그분들은 자주 이렇게 잘 쓰시거든요. 네. 근데 이 청년의 취업 절벽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못 자 이러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측면이 사실상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에서 예측대로 가느냐, 이것부터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이것부터 못하느냐 하는 이 요인을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측 기관들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권유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역시 정책 여지가 있는 쪽으로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라든가 이런 데서는 한국의 지금 성장률이 2%대면 한국이 지금 28,000불 정도 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5천만 명이 넘습니다. 네. 이런 각세 볼 때 성장률 1% 달성해가지고는 우리 경제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도 유지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면 여지가 있는 쪽으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재정 지출 쪽에서 많이 네. 권유합니다. 이건 뭐 누차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러냐? 어떤 분 같은 경우는요. 어제도 이제 제가 상공에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국가 재정이 튼튼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사람이 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굉장히 튼튼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거 꼭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이 건전하다면 재정이 흑자가 돼야 되는데요. 재정 흑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흑자는 정부의 재정 수입 내지는 국민조세 환원봉 측에서 지출 이렇게 빼가지고 재정 흑자가 여기에 전자가 많으면 흑자고 후자가 많으면 적자인데요. 자, 흑자가 났다. 민간가치로 흑자가 났다면 일단 하행크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흑자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개인들로부터.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자, 개인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걸었을 때 흑자가 나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자, 재정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해도 어떠냐 하면요. 재정에 걷어들이는 돈은 반드시 국민에게 환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조세의 국민 환원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재정을 수입을 안 걷었다 하더라도 자, 이것을 국민한테 환원을 안 시킨다는 복지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원이라든가 이런 투자성 경비로 국민에 환원시키지 않다는 네. 얘기거든요. 일반적으로 지출을 감소시키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흑자가 나지 않고 재정은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건전한 것은 버틸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하다. 그러면 적자는 모르고 나타나냐? 국가 채무로 나타나는데요. 한국 GDP에서 국가 채무가 37%입니다. 이거는 일본이 250%, 미국이 한 101%, 그리스라든가 이런 국가는 제어하겠습니다는 이런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데요. 신흥국에서 보면 보통 위험 수준이 70%거든요. 네, 건전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37%는 아주 건전한 겁니다. 예. 그러면 수치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IMF 회원국 중에서 노르웨이에 이어서 한국이 2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1위다. 재정 건전성이. 그리고 이번에 G20 회담에서는
정책의 조정 순위에서 보면 우리가 2위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쉽게 1위가 뺏겼다 해서 최경환 부총리께서 아쉬운 표정을 쓰는데요. 네. 야, 그게 왜 그럴까? 의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거기서 정책의 조정 순위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국제적으로 보면 정책 조정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아니십니다. 재정의 주무부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재정 부분에서 나타난 결과가 결국은 적자 국가 채무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해놓은 겁니다. 국민들이 그걸 하면 어려울 때 그걸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려울 때 써야 되는데 조세는 어쨌거나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왜냐? 국민의 세금 걷어주고 조세 완화 법칙에서 정부에서 지출해주는 것도 국민들을 국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지 국민을 대표해주는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쓰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3% 가느냐, 2% 떨어지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모든 기관들이 권유하고 있는 또 우리에서 보면 정책 여지가 가장 많은 재정 지출을 국회가 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좀 협조를 해가지고 쓰느냐 안 쓰느냐 이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또 어떤 대응 전략으로 또 경기를 부양을 시킬지 금리 이야기가 사실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추가로 인하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종종 있었는데 요즘에는 싹 들어갔다가 다시 일각에서는 또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하면은 엔화 약세가 추가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또 일부 IB에서는 내년 총선 전에는 좀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라는 소수의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내년도에는 추가 금리 인하라는 힘들겠죠. 경기 부양 차원에서 추가 금리 인하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손성훈 교수님은 제로금리까지 이렇게 낮춰야 된다 해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자 금리를 찌급쯤 내리지 말고 이게 무슨 표시냐 하면 이게 이제 이주열 총재님이랑 반박을 일으켜서 같은 날 반박을 일으켜서 왜냐면 지난주에 금통위가 있을 때 이게 있었거든요. 손성훈 교수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굉장히 훌륭한 이런 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손성훈 교수님은 금리를 내리도 이분은 이제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자 해서 손성원의 한국 경제의 4가지 교훈에 대해서 한국경제 TV를 통해서 2년 전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이 측면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분입니다. 근데 한국은에서 금리를 내릴 때, 자, 금리를 내리는 방식은 3가지가 있죠. 하나는 숏스텝 방식, 베이비 스텝 방식. 이건 0.25% 모일 때 찔끔찔끔 내리는 거. 그 다음에 노멀 스텝 방식 0.25%. 시청자 여러분이 한 단계 하는 것 0.25%. 그 다음 빅스텝 방식, 활보 방식해서 2단계, 3단계 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요. 사실 손성훈 교수님은 노멀 스텝으로 한국에서 0.25%씩 이렇게 내리지 말고 하니까 말이야 화끈히 내려달라. 아 지금도요? 그래서 추가로? 화끈히 내달라.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에서 한 번에 화끈히 재료금리 상태로 내려달라 하는 입장을 말씀하신 게 그게 빅스텝 금리 인하거든요. 근데 이주열 총재께서는 그때 금통위에서 하면서 그거는 여의치 않다 하는 것을 아주 반박으로 이렇게 정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와 관련해서 과연 추가 금리 인하를 경기 부양 차원에서 얘기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일단 어쨌거나 우리는 신흥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자금 이탈 정도가 적다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 이렇게 되면은 신흥국으로서 스티그마 이펙트,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금 이탈 부분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국내 경기 문제를 생각해서 경기 추가 금리를 내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 이탈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소위 테이퍼 텐트림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금리를 내리더라도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이건 제가 4가지 정도는 말씀드렸죠. 리퀴드 랩 문제, 그 다음에 금융 부분에서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문제, 인트리 시스템 문제, 그리고 테이퍼 텐트 문제 4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추가 금리 인하더라도 효과를 거두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한번 보면 혹시 하이거는 지금 은행에 대출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으시죠? 근데 지금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하시는 분이 아주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 차원에서 지금 은행에 대출 빌려가 해가지고 지금 전세라든가 뭔가 해서 경기 부양 차원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팀에 맞게끔 지금 해놓는데 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렇게 불거지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벌써 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자,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전세도 하고 부동산도 빚져서 샀는데 벌써부터 이게 미국의 금리 인상 없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럴 수 있을 어제 것 같아요. 의외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기관 투자가들도 보유채권, 보유청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측면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이랬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올라가면 장기 금리는 오히려 깎고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유명한 그린스펀 이펙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타나냐? 그러면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보유채권을 안 버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 금리를 정책금리 올릴 때도 장기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채권이 올라가겠죠? 그럼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겁니다. 정책금리 올릴 때도. 근데 그런 걸 생각해서 지금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유 채권들을 지금 금융사들이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그린스펀스 꺾기보다는 앨런스 꺾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네. 왜냐? 지난 7년 동안 돈 많이 풀어서 미래가 불확실해, 그다음에 안정자산 선호해, 그다음에 보니까 보유기관들이 채권을 과하다 보유한 상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책당국에서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보유를 많이 한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럼 어떠냐? 자, 바로 처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처분하면 채권 가격 떨어져. 금리는 더 올라가. 앨런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자, 정책금리 올릴 때도 시장금리는 더 올라간다. 채권가가 폭락한다. 채권물의 크래시.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 밑에 나오겠습니다만 보유채권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조정하시고 회사채 같은 거는 발행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땡겨서 쓰시는데요. 나중에 이게 내년 들어서는 금리 부담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은 대출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을 때 부채 같은 걸 조정해 놔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에 보면 시중금리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인튜닝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파인튜닝이란 뭐냐? 파인튜닝이라는 것은 정책당국의 금리와 시장금리 스프레드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금리가 지금 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것처럼 네. 시장금리가 올리면 국채를 매입해서 정부가 매입해서 이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걸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지 보유채권이든가 회사채 발행이든가 국민들이 부채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은 쓰기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 앞서서 재정정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밖에도 어떤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상태에서 여유가 있는 게 네. 인위적인 부양책이라고 하면 재정정책인데요.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재정지출 증대하라 이렇게 하면 야 당신 무슨 얘기냐 이 빈 공간 속에 그 떠들지 말아라. 네. 왜냐 국회가 저 모양하고 있는데 그게 되겠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인 정책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현실적인 정책을 가져가는 측면에서 보면 제3의 대안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 나름대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쓸 수 있는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이게 있습니다. 그런 제3화 방안을 간주할 필요가 있다,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요. 네. 그게 재정 지출의 항목, 이미 국회에서 통과했던 걸 가지고 재정 지출의 항목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경제성비, 경기 부양 효과가 적기 때문에 주력, 그걸 마련했던 재원 가지고 투자성 경비, 경기 부양 효과가 큰 대로 이렇게 넘겨 하는 게 페이거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간전 정책 같은 제3의 재정 지출 방안을 좀 정부가 현실적으로 좀 고려해달라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리나보다는 사실 환율 상승으로 좀 지금 상태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옛날에 누구죠? 이렇게 산업은행 총재하셨던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이런 분이라든가 최준경 이런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바람직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는 지금은 그분들이 이렇게 세웠던 고환율 정책을 우리가 경기부양차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 바람직스럽게 생각하지 않지만 정책 여지가 적은 상태에서 고환율 정책에서 환율 좀 끌어올려서 네. 경기를 좀 부양시켜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우리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올해 대체 투자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대체 투자에 성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그 오스트리아에 여기 나오겠습니다는 브레인겐츠 페스티벌을 해서 네.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스트리아에서 이게 음악 축제 가지고 있잖아요. 73억 했는데 2천억 이상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익을 그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겠습니다는 스크린트죠. 국제시장 같은데 꽃분이네 딱 해서 거기에 해가지고 경기 부양하는 방법 이런 예. 것이 세계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이 소비를 땡겨 쓰는 것보단 이런 것이 오히려 더
경기 부양선에서 지금 갈등을 빚는 여야라든가 이런 거 거치지 않고 한국 경제를 좀 부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참신한 뉴노멀 환경이니까 참신한 정책들이 좀 동원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 2016년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과 함께 우리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